안녕하십니까, 김대식입니다. 독학사 한국사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부 중세 사회 중에서 4장과 5장입니다. 즉 조선 전기의 모든 사회에 대해서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들만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기억을 돕지요. 우리는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 그 다음에 초기 국가, 그 다음에 삼국, 그 다음에 남북국, 그 다음에 후삼국, 그 다음에 고려였죠. 그러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이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몇 세기일까요? 그렇죠. 15세기와 16세기입니다. 그러면 제2부 중에 4장과 5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2부 중세사회 중 4장과 5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조선시대는 특성상 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제가 한번 왕을 적어볼게요. 여러분, 조선을 건국한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태조 이성계입니다. 뭘로 실권을 장악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화도 회군입니다. 그런데 태조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 바로 이방원 태종이지요. 그런데 이 아들만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정종이라고 하는 왕, 물론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과, 이방간, 이방석, 이방원 등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시기에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태종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고려 말에 신진사대보라고 하는 자들이 야, 고려 사회 썩었다, 새 왕조를 개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혁명파 사대부입니다. 물론 정도전과 조전 또는 권근이 있지요. 안 된다. 고려를 없애는 것은 반역이야 라고 해서 고려 사회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온건파입니다. 물론 정몽주와 이색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태조 이성계가 왕은 왕이지만 실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실권은 사실 정도전이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문세적이 무슨 기구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렇죠. 도평의사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평의사사. 이 도평의사사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정도전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모든 것을 좌우지합니다. 그래서 재상으로서 이성계가 왕이지만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자 태종이 이 도평의사사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의정부 밑에 왕 밑에 의정부, 의정 밑에 육조판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는 삼정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 삼정승, 육조판서. 제가 기억을 도울까요? 제사상의 맨 앞에 놓는 과일의 시순서라고 그랬죠. 왕, 의정부의 삼정승, 육조판서. 그러면 육조의 모든 일들을 삼정승이 싹 규합해가지고 왕한테 보고할 때 삼정승이라고 하는 자들이 조작을 하면 육조에 있는 일을 그대로 왕에게 전달을 시키지 않고 왕의 눈과 귀를 막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왕이 직접 태종 때 왕이 육조를 무시하고, 즉 의정부를 무시하고 육조와 직접 교류를 해버렸다. 이걸 보고 육조 직계제라고 부릅니다. 직접 교류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자, 왕 밑에 뭐가 있다? 의정부. 의정부에 누가 있다? 삼정승. 그 밑에 육조판서가 있는 거죠. 이호예 병형공. 그러면 이 육조판서들을 직접 왕이 컨트롤하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 태종 때. 이때는 도평의사사가 사라졌다고 그랬죠. 물론 이때 혁명파 사대부들은 이 왕과 이 왕들을 보좌하는 관학파겠지요. 국가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때요? 왕조 개창의 비협조자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학파입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몽주와 이색이라고 그랬죠? 이 사학파는 영남 지방에서 길지에 의해서 하나의 족당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살인파라고 불러요. 누구에 의해서? 길지에 의해서. 근데 가락파가 지금 이 왕들을 보좌하면서 현재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종은 자기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 누구예요? 큰아들 양녕대군을 제쳐두고 눈에 안길이 날 정도로 공부한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지요, 세종입니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바로 셋째 아들이죠. 이분은 자기 아버지 때에 왕이 직접 의정부를 무시하고 육주와 통교하면서 왕권을 강화했지만 이분은 아니다. 모든 일을 의정부에서 다 알아서 하거라. 재상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면 보세요. 태종, 태세, 문단세. 세종이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나 문종도 얼마 안 가서 2년 만에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어린 아들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은 자기 오른팔인 김종서와 황보인 등에게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문종한테 왕위를 물려줬는데 문종 2년 만에 돌아가시면서 어린 아들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기 아버지 대에 충신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내 아들 잘 부탁한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삼촌인 수양대군인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삼촌이 왕이 올라버리는 거죠. 누구의 고패를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 칠삭동이 한명회. 여러분, 한명회라고 하는 분은 7달 만에 나왔으니까, 원래 여러분 사람 제작 기간이 10개월이죠. 7달 만에 나왔으니까 생김새는 새기다가 말았겠죠. 그런데 두뇌가 컴퓨터라는 거예요. 서울의 압구정이라는 정자도 이분이 짓고 놀았다는 거죠. 지금 압구정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조라고 하는 사람이 한명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른 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모조리 죽이죠. 누구의 죽은 사람이? 사육신이죠. 그리고 이 세조도 다시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육조 직계제는 지금 태종 때와 세조 때 각각 존재했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관학파 중에 어떻게 왕의 혈통도 아닌 삼촌이 조카인 왕의 혈통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나는 싫어하고 반대하다 죽은 사람이 사육신, 나는 싫지만 죽기도 싫어. 이게 생육신입니다. 김시집 등을 비롯한. 그러면서 나는 이 세조를 왕위로 받들 거야 라고 하는 끝까지 옹호했던 파들이 누구냐 하면 훈구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훈구파만 남았지요. 근데 세조도 초기에는 개혁 정치를 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태종, 태세, 문단세, 그리고 예종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예종이라는 분이 1년 2개월 만에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러자 13살의 나이에 왕에 오른 분이 바로 성종입니다. 이 성종은 아니 지금 이때 세조 찬탈의 1등 공신인 한명회와 구치관, 신숙주 등이 워낙 힘이 강해 왕권을 능가해 겨우 13살이야. 그래서 이 성종이 왜 성종이겠어요? 뭔가 이루어서 성종이지요. 이들을 누르기 위해서 등용합니다. 이 정몽주와 이색을 이은 길제의 제자 김숙자, 김숙자는 남자예요. 김숙자의 뒤를 이은 김종직, 김종직과 학문적인 맥락을 같이 한 김종직, 그리고 누굴까요? 김종직의 친구 김굉필입니다. 광필이 아니에요. 이 김굉필의 제자 김일손 일파를 대거 등용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적었을까요? 노란색이 바로 살인파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성종은 이 훈구파와 살인파를 잘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해서 법전을 완성하죠. 이게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모든 통치 규범을 여기에다 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종도 말년에는
황음에 빠져서 정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으로 이어지지요. 연산군이라는 서자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서자인 연산군은 왕의 정통성이 없죠. 그래서 이 연산군이라는 자는 훈구와 이들이 살림이지요. 적절히 조화를 시킨 성정과는 달리 살림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림을 탄압하는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 여기가 요 이전이 15세기고 여기가 16세기입니다. 그러면 이 16세기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살림을 탄압하면서 연산군 때부터 훈구와 살림이 뒤얽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4번에 걸쳐서 선비가 화를 입게 되었더라. 이걸 보고 우리는 4번에 걸쳐서 크게 선비가 화를 입었다고 해서 4대 사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4대 사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지금 이 훈구파와 여기에 있는 이 살인파가 뒤얽혀서 싸우는 거죠.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 4대 사화는 뭐냐? 모, 갑자, 기묘, 을사입니다. 모사화 그리고 갑자사화. 근데 이 두 번째가 다 연산군 때 일입니다. 연산군은 여러분 폭군으로 유명하죠. 어떤 여인이 활약을 했어요? 그렇죠. 장록수. 장씨 여인이 문제지요. 여러분 숙종 때는 장희빈이죠. 그러면 모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이고 결국은 연산군의 폭정을 이기지 못한 신하들이 강제로 쫓아내지요. 그래서 중종이 추대됩니다. 중종 반정으로 올라오지요. 중종 반정이 일어난 뒤에 중종이 이제 추대를 받았으니까 그런 뒤에 다시 중종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통해서 기묘사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종 다음에 어느 왕이냐 하면 인종입니다. 인조도 있고 인종도 있지요. 인종 다음에 어느 왕이냐 하면 명종입니다. 명종 때 다시 또 사화가 일어납니다. 모, 갑자, 기묘, 을사사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다 몇 세기일까요? 그렇죠. 16세기입니다. 순서 외워보세요. 모, 갑자, 기묘, 을사. 그런데 이 무사화란 실제로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 훈구파는 한명회를 필두로 해서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올랐지요. 이걸 비꼰 글을 썼습니다. 누가? 즉 김일성의 스승인 김종직이 사초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중국의 항우 장사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오른 일이 있는데 이걸 비꼰 글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빗대어서 세조 일파인 훈구파를 비꼰 글이죠. 사초 문제를 계기로 연산군이 살인파를 아주 혼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런 뒤에 연산군의 생모가 누구냐면 윤비입니다. 윤비 폐출, 자기 어머니가 사약을 먹고 죽었어요. 근데 신하들한테 야, 너는 내 어머니가 사약을 받을 당시에 잘못됐다고 상소 한번 해본 적이 있어? 하고 죽이고 아주 난리를 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윤비 폐출 사사 사건으로 또 많은 선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을 신하들이 쫓아내는 거죠. 이때 1등 공신이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정치를 펴게 되었다. 이게 조광조의 개혁정치. 여러분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무슨 사화와 관련된다? 기묘사화와 관련된다. 자, 이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초라고 하는 실록의 재료에 세조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일을 비꼰 글을 실으려고 했다. 그러자 연산군이 왜 너는 우리 선왕을 욕되게 하고 살인파를 무참히 죽였다? 그리고 연산군이라는 사람이 자꾸만 폭정을 하게 되는데 연산군의 생모인 윤비가 사약을 먹고 돌아가셨는데 왕족들이 연산군을 자꾸 부추겨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신하들을 누르려고
자꾸만 살아생전에 어머니 얘기를 해주었다. 어머니가 간적이 그리운데 술에 취한 연산군에게 당시 자기 어머니 윤비가 사약을 먹고 토했던 피 묻은 수건을 내놨다. 이런 피를 보면 이성을 일치야. 내 어머니 누가 죽였지? 내 어머니 사약을 내린 사람 누구지? 야, 실록 가져와라. 내 어머니가 사약을 먹을 당시에 사관으로서 왕한테 간언을 하는 직책이 있는 사람들 누군가? 너는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사약을 받도록 했어? 하고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뒤에 결국은 두 번에 걸친 사화가 연산군 때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광조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조광조는 살인파예요. 살인파인데 중종 때 살인을 이제 등용을 합니다. 살인을 등용을 해서 중종이 조광조 일파인 성리학의 대가를 등용하는 거죠. 그러면 조광조는 개혁정치를 펴니다. 자, 먼저 혈량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일파를 무시험으로 추천제로 등용하고자 했고, 또 하나는 향약을 최초로 보급합니다. 그리고 도교 담당 관청인 소격서도 폐지하고 다 성리학 사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한 대공수미법이라고 해서 공납 대신에 쌀로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결정적인 실수가 위훈 삭제 사건입니다. 위훈 삭제 사건이란, 자, 중종을 추대할 때 공을 세운 훈구파들이 일부 살아남은 훈구파들이 있었는데 조광조 일파가 이때 이 훈구파의 공적을 재심사에서 잘못된 건 빼버리겠다. 훈구파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조광조와 함께 남은 훈구파들이 중종을 추대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러자 여러분 그 유명한 궁궐 뒤 나뭇잎에 훈구파들이 나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조광조를 모함해서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궁궐 뒤에 나뭇잎에 뭐라고 써놨다고? 그렇지요. 주초의 왕이다. 꿀물로 이와 같이 나뭇잎에 글자를 써놓으면 벌레는 꿀물이 묻은 부분만 파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 초, 위, 왕이라는 글자가 나뭇잎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와 초를 합치면 조광조 할 때 조자입니다. 이걸 왕에게 밀고 하는 거지요. 지금은 조광조 몰래 이와 같이 써놓고 왕에게 밀고 해서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영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광조를 싹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궁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엄청난 영모나 음모들이 생겨나는 곳이죠. 그런 뒤에 중종의 부인이 사실은 두 명입니다. 장경왕후와 문정왕후. 근데 둘 다 윤씨예요. 우리 역사상 윤씨가 왕비를 가장 많이 배출된 성씨입니다. 실제 장경왕후라고 하는 분도 윤씨인데 이분이 아들을 하나 낳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문정왕후도 두 번째 올라온 문정왕후는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난정이라는 여인이 이 문정왕후 편에 있지요.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아들이 세자 책봉이 어렵겠지요. 그리고 빈들이 많이 있겠지요. 왕의 첩들은 서열이 있으니까. 이게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다 왕 세자로 책봉하는데 다 제외시키고 살아생전에 자기 장경왕후와 약속을 시켜서 왕위에 올리게 되죠. 이게 인종입니다. 근데 너무 나약해. 10개월 만에 돌아가셔버렸어. 누구? 아들 하나 낳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제서야 문정왕후가 아들 하나 납니다. 자, 예냐를 놓고 세자책봉 문제를 놓고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윤씨지요. 이들 일파를 대윤, 이들을 소윤 일파라고 합니다. 결국은 윤임, 대윤 일파의 거두, 윤원영, 소윤 일파의 거두. 결국은 윤원영 일파가 주도권을 잡고 이 문정왕후의 아들이 왕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정왕후의 능이 어디냐? 태능이에요. 태능 선수촌 있는 곳. 서울 근교 다 능이지요. 홍능, 괴릉, 설릉, 전능, 서원릉, 의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명종 때 척신 정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척신 정치는 외척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을사사화가 일어나죠. 이건 대윤과 소윤, 즉
같은 윤씨끼리 서로 싸운 것입니다. 윤임과 윤원영 사이에. 자, 여러분 기억합니다. 16세기 4대 사화가 뭐라고? 모, 갑자, 기묘, 울사 사화입니다. 그런 뒤에 4번에 걸친 사화를 거친 뒤 누가 왕이 오르느냐? 선조대왕이 왕이 오릅니다. 여기가 바로 16세기에서 17세기를 가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선조 때 외란이지요. 외구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과 정유회란입니다. 그러면 이때 척신정치가 시작되면서 훈구와 사림이 열심히 싸우다가 이 뒤는 사림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림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조 때 사림의 중앙 진출, 사림이 중앙으로 진출을 했을 때 중앙으로 진출한 사림끼리 나눠 싸우는 것이 붕당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부터는 이제 붕당정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붕당정치는 우리 5강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붕당정치는 두 개의 붕당이 상호 비판 견지하는 것입니다. 선조 광해군 선, 광, 인, 효, 현, 숙, 경, 영으로 이어지지요. 그러면 요 뒤로 이어지는 이 내용은 다음 강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우선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은 아마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화도 해군 이후 세종 때까지가 용의 눈물. 원래 용의 눈물의 원작은 세종대왕이니까. 이때는 아마 굉장히 많이 다뤄졌을 것입니다. 뭐 설중매, 한명회, 금삼의 피, 여기 세 개까지가 왕과 비, 여기는 연산군 일기, 그리고 최근에 왕의 남자, 이게 갑자사화죠. 영화. 그리고 이 시기를 다루는 것이 여인천하, 대장금, 그리고 장록수. 다 이 시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 때 영웅 이순신. 물론 그 뒤에도 다 다뤄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 왕마다 키워드가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태조 때 정도전이 토평의사사를 장악하고 재상정치, 6조 직계제하면 태종과 세조 왕권의 강화, 의정부 서사제 세종 때 왕권과 신권의 조화, 경국대전 성종 때 모든 통치체제 완비, 사림, 탄압, 연산군, 사림, 등용, 중용, 연산군 때부터 중종, 명종을 거치면서 4번의 사화, 모, 갑자, 기묘, 울사. 이 중에 조광조와 관련된 사화, 기묘사화.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을 모함하기 위한 꿀물로 나뭇잎에 쓴 주초의 왕. 결국 소윤과 대윤이 싸운 것이 을사사화인데 결국 소윤 일파인 윤원영 일파가 권력을 장악한 뒤 척신정치, 유해척들이 정치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선조 때는 사림이 대거 중앙에 진출을 하면서 사림끼리 나누어 싸우는 정치가 붕당정치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 조선시대의 정치활동, 액션 부분입니다. 통치구조는 성종 때 마련되겠죠. 의정부와 삼정승. 이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일로 한번 가볼까요? 이들을 주로 어느 기구에 등용하느냐. 이들은 주로 3, 4와 2조 전랑짜리에 등용합니다. 여러분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이에요. 3, 4는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외워보세요.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그럼 홍문관은 뭐 하는 거냐? 왕의 문필기관. 사헌부는 감찰기구지요. 그리고 사관원은 왕에게 간언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왕도 인간이니까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는 양사라고 부르죠. 여기서 서경을 합니다. 고려도 서경이 있었지요. 2조 전랑이란 요즘에 중앙위원회 인사과장 정도 됩니다. 사람을 이리저리 발령시킬 수 있는 거죠. 이들이 바로 언론기관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중요 노린자직입니다. 이건 언론기관으로서 비판할 수 있어. 혼고파를. 이들은 혼고파를 발령시킬 수 있어.
이 두 관직에 살인파를 등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언론기관이겠지요. 그리고 15세기에는 여러분 문물제도를 정비해서 문물제도 중에 세종 때는 굉장히 많은 과학기구가 만들어지지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히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책 동국여지 성납입니다. 아니 요즘처럼 새로 관리가 발령을 받으면 그 지방을 알아야 잘 다스리죠. 그래서 그 지방의 특색, 인물, 연역 등을 다 수록해놓은 책이 바로 동국여지 성납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중앙집권과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분도 양인과 천이라는 양천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을 위한 농사직설이나 또는 금양잡록이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책도 나왔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농사직설과 금양잡록. 금양은 경기도 시흥지방의 농법을 적은 책입니다. 농사직설은 정초 할아버지께서 자기 농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16세기는 국가국 통제가 무너지고 있죠. 중앙에서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4대 사화로. 결국은 4대 사화를 계기로 중앙의 향촌 지배력이 서서히 무너짐과 동시에 중앙에서는 향촌을 지배 못하니까 산인들이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향촌으로 남아옵니다. 그러면서 향촌을 장악하죠. 어떻게? 서원, 향약, 향청을 중심으로 향촌을 장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서원이 산인들이 공부하는 것이지요. 기억합니다. 최초의 서원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무슨 서원? 백운동 서원. 그런데 이게 국가가 토지노비 간판을 하사한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액을 받아서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바뀝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이황을 모시는 도산서원, 이연적을 모시는 옥산서원, 김장생을 모시는 도남서원. 자, 도남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그리고 소수서원. 서원은 선년에 대한 제사와 후지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향약은 성약으로 만든 향초의 규약이에요. 환난, 상율, 어려운 자 서로 돕자. 덕업, 상권, 좋은 덕은 서로 권하자. 과실, 상규, 잘못된 건 서로 지적해주자. 예속, 상교, 좋은 풍속은 서로 교류하자. 이게 공통된 절목입니다. 향청은 여러분 유양소예요. 향청은 유양소는 그 지방에 덕망이 있는 양반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기구. 여러분이 기억하기 싫으면 딱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에 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들이 바로 향청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두머리가 누구냐? 좌수와 별감입니다. 좌수와 별감이라고 부른다. 이들을 가지고 사림이 향촌을 장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분도 15세기는 양천제인데 16세기는 반상제입니다. 양반과 쌍놈으로 대별된다. 뭐라고? 반상제. 양천제가 반상제로. 그러면서 16세기의 서원을 중심으로 뭐가 발달한다? 성리 철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한다. 여러분 성리 철학은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성리학이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발달했죠. 야, 이가 중요하다 수리론, 야, 기가 중요하다 수리론. 그러면 이와 기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지요. 얼굴이 빨개지는 모습은 보이지만 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얼굴이 빨개지게 하는 원인이 화지요. 화가 리다. 이처럼 빨개지게 하는 원인 제공. 눈에 보이는 것이 기. 이게 중요하다 이왕, 이게 중요하다 이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리로는 이황이 완성을 했고 주리로는 이가 완성을 했더라. 그런데 이황은 성악 10도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본성에 대한 학문을 강의를 했고, 이인은 성악지묘 비슷하지요. 성악지묘를 지어서 왕 자신이 보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인 철학은 16세기에 비약적으로 발달했다. 이왕과 이이가 완성을 했다. 그러면 서원과 함께 발달하는 거죠. 왜? 서원에서 심오한 철학을 연구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이 없던 이 시기에 국가의 통제가 무너지자 결국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외란이라고 부르지요. 그럼 외란 때는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이 의병과 이순신 장군의 수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순신 장군의 수군은 대표적인 전투 명량대첩,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대파했다. 하객진, 항날개 전법을 사용한 한산도 대첩, 최초로 거북선을 사용한 사천해전, 그리고 의병 중 홍희 장군 그러면 곽재우, 붉은 옷을 입고 신출귀몰했던 분입니다. 특히 승병장 영규와 함께 금산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700명의 의병을 기리기 위한 700의총으로 유명하지요. 금산의 조헌이라고 하는 분, 승병장 영규와 연합을 했다. 물론 우리 유정과 휴정이라고 하는 사명대사와 서산대사도 존재하지요. 묘양산과 금강산에서.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함경도 길주의 정문부. 이 정문부라고 하는 분은 왜 요즘에 잘 나오느냐. 북관대첩비라고 그래서 이 비를 일본이 가져갔다가 100년 만에 돌려주었어요. 북관대첩비. 자, 이와 같이 조선 전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틀어서 정리를 해봤을 때 각 왕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육조 직계제, 태종과 세종, 경국대전, 성종, 4대 사화는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조광조와 관련된 사화, 기묘사화. 15세기에 지배층은 관악파와 훈구파겠죠. 16세기 살인파가 지배하면서 향촌을 장악했는데 뭘 가지고? 서원, 향약, 향청. 그러면서 성리 철학도 주리와 주기로 비약적으로 발달했더라. 물론 15세기에 동국련이 승남도 중앙 집권과 국방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16세기는 국가의 통제가 무너지면서 선조 때 살림이 중앙으로 대거 진출을 하게 되고 살림끼리 나눠 싸우는 정치가 바로 붕당 정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하면서 네 번째 강의를 마무리합니다.